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내린 단 한마디. 중국 무기를 전부 파기하라. 새벽 4시 전군이 움직였습니다. 불과 30초짜리 영상 하나에 세계 질서를 뒤흔든 결정이 내려졌죠. 그 중심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장군의 딸이자 한국을 믿지 않았던 기술 관료. 그녀가 선택한 건 중국도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이 선택 하나가 중동의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파리다 압둘마릭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기술평가국 실무국장이죠. MIT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받고 15년간 무기 도입을 책임져 왔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말입니다. 압둘마릭 장군. 우리나라 국방 현대화의 아버지로 불린 전설적인 분이셨죠.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40년간 군에 복무하며 아랍에미리트 군사력 발전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분의 딸로 태어난 건 축복이면서 동시에 저주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국의 무기 카탈로그들, 성능 분석 보고서들, 외국 장교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이 가득했죠. 벽에는 세계 각국 무기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기술 매뉴얼들이 쌓여 있었어요. MIT 진학도 아버지의 권유였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배워서 조국에 기여하라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조직에서 여성으로 살아남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무기 선택이라는 민감한 영역에서는 더욱 그랬죠. 동료들은 종종 제게 말했어요. 여자는 감정적으로 판단한다. 실전 경험이 없으니 이론만 안다고요. 회의 때마다 들리는 속삭임들이 있었습니다. 장군의 딸이라서 자리를 얻었다는 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 숫자에 의존했어요. 데이터와 통계, 성능 지표만을 믿었습니다. 감정이 개입될 여지를 주지 않으려고 했죠.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만이 저를 보호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고 8시에 출근해서 일정을 확인하는 일상이었어요. 메일함에는 각국 무기업체들의 제안서가 쌓여 있었고 오후에는 중국 대표단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제 사무실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국장님, 산악지대 훈련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어떤 사고인지 묻기도 전에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무기 관련 사고라는 걸 말이에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온 거였죠. 15년간의 커리어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헬기로 현장에 도착하는 20분 동안 온갖 상상을 했어요. 부상자가 많을까? 장비 손상은 어느 정도일까? 언론에서 어떻게 나올까? 머릿속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그려봤지만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제가 본 건 처참한 광경이었어요. 중국산 박격포가 과열로 폭발한 겁니다. 훈련장은 온통 검게 그을려 있었고 타이어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여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계속 울려댔습니다. 병사 하나가 즉사했어요. 아마드, 22살. 고향이 두바이였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입대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병이었어요. 2명은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도입 실무를 담당했던 장비가 누군가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 박격포는 제가 성능 검토를 하고 비용 분석을 하고 최종 승인 서류에 서명한 무기였어요. 조사위원회가 소집됐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최종 책임자였으니까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사고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사망자 아마드 알마크툰 병사. 도입 책임자 파리다 압둘마릭 국장. 제 이름이 그 아이의 죽음 옆에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중국 박격포가 아버지께서 생전에 도입하신 장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판단을 믿고 계속 사용해왔던 거였어요. 그 순간 떠오른 건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무기는 장난감이 아니다.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든다. 그래서 신중해야 하고 검증된 것만 선택해야 한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어긴 대가였을까요? 회의실은 냉혹했습니다. 상급자들이 차례로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파리다 국장, 정기 점검은 제때 이뤄졌나요? 매뉴얼대로 관리했나요? 사전에 이상 징후는 없었나요? 모든 답변이 저의 책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여자라서 무기 판단을 감성적으로 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해군 참모가 직설적으로 말했죠. 이래서 여성은 전략적 판단에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숫자와 데이터로 접근하지 못하고 감정에 휩쓸린다고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반박할 근거가 없었어요.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죽은 병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마드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언론의 공격도 시작됐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안이한 무기 선택이 참사를 불렀다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에 실렸어요. 인터넷에는 더 악독한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의 딸이라는 이유로 과분한 자리에 앉았다는 비난도 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엄마, 이 나라에는 제가 있을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15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파리다, 넌 사람을 살리는 길을 찾아야 해. 아버지도 그랬을 거야. 실수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내가 지키려 했던 명예가 사람을 죽였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고 다음 날부터 미친 듯이 대체 무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까지 모든 옵션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각각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완벽한 해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국제는 성능이 뛰어났지만 가격이 3배였어요. M252 81mm 박격포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우리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측에서는 기술 이전을 거부했어요. 완제품만 판매한다는 입장이었죠. 유럽제는 부품 수급이 심각한 문제였어요. 프랑스제 박격포는 성능이 좋았지만 부품 조달에 6개월씩 걸렸습니다. 우리 사막 환경에서 테스트도 제대로 안 됐고요. 독일제는 너무 복잡해서 현장 정비가 어려웠어요. 러시아와는 정치적 관계가 복잡했죠. 최근 들어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였고 의회에서도 러시아 무기 도입에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게다가 서방 제재 때문에 부품 공급도 불안정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압박이 시작됐어요. 각국 무기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직접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가격을 30% 더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더 나아갔어요. 부품도 무료로 공급하고 기술자 교육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현지 합작 공장 설립까지 제안했어요. 매력적인 조건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죠. 미국 측도 만만치 않았어요. 워싱턴에서 고위 관료가 직접 날아왔습니다. 우리는 오랜 동맹국입니다. 한국 같은 신생국보다는 검증된 파트너와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협박과 회유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더 큰 문제는 조직 내부였어요. 대체 무기 논의를 위한 군 고위 회의에 참석했을 때 돌아오는 건 모욕뿐이었습니다. 여자라 감정적이군. 실전 경험이 없으니 이론만 안다. 개인적 감정에 휩쓸린 거 아닌가요? 회의에서 제 의견을 묻는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낸 의견은 무시되거나 왜곡됐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점심 식사도 혼자 해야 했고요. 모든 책임은 저 혼자 져야 했습니다. 상급자들의 압박도 계속됐어요. 빨리 결정하라는 독촉이 쏟아졌습니다. 언론과 여론의 압력도 견디기 어려웠고요.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아마드 병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젊은 얼굴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무렵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어요. 우울증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식욕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심리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하셨지만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어디에도 완벽한 해답이 없었거든요. 모든 선택지에 문제가 있었고 무엇을 선택하든 비판받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그때 MIT 시절 은사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교수님은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최근 한국 방산업계 동향을 물어봤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파리다, 한국 박격포는 최근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성능이 좋다고 들었네. 폴란드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더군. 요즘 인도네시아군은 아주 만족하던데. 한번 확인해보는 게 어떨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을 심어줬어요. 한국이라니.
제가 이미 배제했던 선택지였어요. 6년 전 카이스트 방산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연구 장비는 예상보다 낡았고 설명에는 형식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습니다. 마침 MIT 동문이자 인도네시아 해군 중령인 르마 위자야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파리다, 너 지금 어떻게 지내? 뉴스 봤어. 르마는 MIT 시절 같은 연구실에서 공부했던 친구였습니다. 한국 박격포 알아. 우리 부대에서 2년째 쓰고 있는데 한번 와서 직접 봐. 너 아직도 한국 못 믿니? 그 말에 저는 뜨끔했어요. 정말 편견이었을까요? 6년 전 그 경험이 모든 걸 결정해버린 걸까요? 사실 르마는 예전부터 한국 무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르마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실제로 다양한 국가의 무기를 사용하는 나라였어요. 미국제, 러시아제, 유럽제, 중국제까지 모든 걸 경험해 본 곳이었죠. 저는 비공식 출장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 내리자마자 르마가 저를 반겼어요. 파리다, 오랜만이야. 힘들었지? 5년 만에 만나는 친구의 모습이 반가웠습니다. 르마는 여전히 밝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중령으로 진급해서 더 당당해 보였고요. 파리다, 정말 한국 무기가 좋다는 거야. 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6년 전 카이스트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느린 응답, 형식적인 설명, 낡은 장비들 말이에요. 르마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나라야. 한국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모르는구나. 말로는 안 믿을 테니까 직접 보여줄게. 르마의 자신만만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르마가 저를 데려간 곳은 자카르타 외곽의 해군 훈련장이었어요. 약 2시간 거리였죠. 차 안에서 르마는 계속 한국 무기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사용자 중심 설계, 간편한 정비, 빠른 애프터 서비스, 합리적 가격까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이었어요.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6년 전 카이스트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시설, 체계적인 장비 배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였어요. 모든 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한국 측 기술자들이 현장에 와 있었어요. 정리된 장비들, 상세한 매뉴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기술진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통역을 기다리지도 않고 유창한 영어로 설명해 주더군요. 6년 전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게 정말 한국인가? 제가 본 그 느린 형식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게 아니라 빨리 감기된 느낌이었죠. 준비된 것도 철저했어요. 성능 비교 데이터, 실사용 후기, 정비 기록까지 모든 자료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면 즉시 정확한 답변이 나왔어요. 전혀 다른 수준이었죠. 시연이 시작됐어요. 인도네시아 병사들이 한국제 81mm 박격포를 준비했습니다. 놀라운 건 준비 시간이었어요. 단 30초 만에 발사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미국제나 유럽제는 최소 5분은 걸렸는데 말이에요. 중국제도 3분은 걸렸거든요. 연속으로 8발이 발사됐어요. 정확히 1분 만에 8발을 쏘고 모든 포탄이 정확히 표적 중앙에 명중했습니다. 명중률 100%였어요. 르마가 제 표정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때, 이제 믿어지지?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더 상세한 성능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한국 기술진은 아무 망설임 없이 모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투명했고 정확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개방성이었죠. 데이터를 정리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준비 시간 30초는 미국제보다 5배 빨랐습니다. M252가 5분 걸리는 일을 30초에 해내는 거였어요. 발사 속도 1분 8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명중률 100%는 말할 것도 없고요. 더 놀라운 건 사거리였어요. 6.3km로 미국제보다 200m 더 멀리 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개선이 아니라 설계 철학 자체가 다른 겁니다.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한 결과였어요. 유지보수 비용도 혁신적이었어요. 중국제보다도 낮았습니다. 부품 표준화와 모듈화 덕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성능이 가능한 거죠? 제가 물었어요. 한국 기술자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는 실제 사용자의 피드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실험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에 집중해요. 사용자 중심 설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열분산 구조 설명을 들으니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기존 박격포의 가장 큰 문제였던 과열 현상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연속 사격해도 안전했어요. 그때 한 병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 박격포 덕분에 어머니가 구조됐어요. 작년 태풍 때 우리 마을이 산사태로 고립됐는데 이 무기의 조명탄 기능으로 구조 신호를 보냈거든요. 구조대가 그 신호를 보고 찾아왔어요. 그 무기가 없었으면 전 어머니를 잃었을 거예요. 병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야. 철학이 있는 무기야. 사람을 위한 도구였던 거죠. 데이터가 아닌 진심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무기가 사람을 구한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자동화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좌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조준과 장전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병사 하나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거요, 신병도 1주 만에 마스터해요. 정말 쉬워요. 다른 나라 무기는 최소 한 달은 훈련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사용자 친화적 설계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도 탁월했어요. 모든 부품에 QR코드가 있어서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측의 약속이었어요. 고장나면 우리가 24시간 내에 직접 갑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약속이었어요. 진짜 파트너십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촬영한 시연 영상, 상세한 성능 분석표, 비용 비교 자료, 사용자 후기까지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근거를 준비했어요. 국방장관 직속회의가 소집됐어요. 참석자는 육해공 3군 참모, 국방차관, 기술평가위원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장에 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죠. 여러분, 저는 지난번 잘못된 선택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대안을 가져왔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먼저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30초 만에 준비되는 한국 박격포. 1분에 8발을 정확히 쏘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반격이 시작됐죠. 육군 참모가 먼저 나섰습니다. 중국은 가격이 절반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더 할인해주겠다고 했어요. 기술 지원과 부품 무상 제공까지 약속했습니다. 현지 공장 설립도 제안했고요. 해군 참모도 가세했어요. 미국은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한국은 신생국 아닙니까? 우리가 실험 대상이 될 순 없어요. 동맹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은 실전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공군 참모까지 나섰어요. 여성 국장님, 또 감정적 판단을 하시는 건 아니죠. 개인적 인맥에 휩쓸린 건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차분히 답했습니다. 감정적 판단이라고요. 제가 가져온 건 데이터입니다. 저는 상세한 성능 비교표를 다시 제시했어요. 준비 시간, 발사 속도, 명중률, 사거리, 유지 보수비 모든 면에서 한국이 우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래도 가격이 문제죠. 육군 참모가 다시 말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총 운용 비용 분석 자료를 꺼냈습니다. 초기 구매비는 비싸도 유지 보수비가 낮아서 5년 총 비용은 오히려 저렴하다고 설명했어요. 신뢰성은 어떻게 보장하나요? 해군 참모가 물었어요. 저는 인도네시아 2년간 무고장 운용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자료도 제시했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가장 강력한 논리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무기를 믿고 있던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 병사의 이름, 제 이름 옆에 있었습니다. 전 그 병사의 이름을 제 보고서에서 봤어요. 제 이름 옆에 있었거든요. 검증된 무기보다 중요한 건 안전한 무기입니다. 우리 병사들이 믿고 쓸 수 있는 무기예요. 과열로 폭발하지 않는 무기. 정확하게 날아가는 무기. 쉽게 다룰 수 있는 무기 말이죠.
아마드 같은 희생자가 다시는 나오면 안 됩니다.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 무기는 모든 면에서 우위입니다. 성능도, 안전성도, 경제성도 뛰어나요. 기술 지원도 확실하고 부품 공급도 빠릅니다. 국방장관이 질문했어요. 30초에 준비가 된다고요? 1분에 8발이라고요?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직접 확인했습니다. 영상도 있고 데이터도 있어요. 그러면 애프터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 차관이 물었어요. 24시간 내에 기술진이 직접 옵니다. 이것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는 이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질문도 공격적이지 않고 기술적인 내용이 늘어났어요.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했습니다. 장군 한 명이 침묵 끝에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 진짜 현장에 다녀온 건가?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 제 손으로 만져보고 병사들과 직접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에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파리다 국장의 분석이 설득력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을 위해서는 더 높은 승인이 필요하겠군요. 이제 진짜 승부처가 남아있었어요. 한국 측과의 본격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최고 위층의 승인이 필요했어요.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요청한 거였어요. 이건 정말 큰 모험이었습니다. 대통령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인도네시아 시연 영상, 성능 비교 데이터, 비용 분석 자료, 사용자 증언까지 모든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완벽해야 했어요. 대통령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확 밀려왔어요. 하지만 대통령의 첫 마디가 의외였습니다. 파리다 국장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 고생이 많았소. 따뜻한 배려였어요. 그 한마디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전하, 이번 무기 선택은 단순한 구매가 아닙니다. 우리 병사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사고로 잃은 아마드 병사를 생각하면 절대 실수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젊은 병사를 잊을 수 없소. 그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소.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30초 만에 준비되는 한국 박격포. 1분에 8발을 정확히 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대통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인상적이군요. 이런 성능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년간 무사고 운용 중이에요. 폴란드와 노르웨이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는 성능만이 아니라 신뢰로 설계된 무기임을 증명했어요. 현장 영상, 실사 수치, 인간적 접근까지 모든 걸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질문했어요. 하지만 가격은 어떤가요?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비싸지 않소. 저는 미리 준비한 총 운용 비용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초기 구매비는 비싸지만 유지 보수비가 낮아요. 5년 총 비용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24시간 내 기술 지원을 약속했어요. 이런 서비스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차별점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어요. 국장, 솔직히 말해보시오. 정치적으로는 미국이나 중국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소. 한국을 선택하면 외교적 부담도 있을 텐데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전하,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나면 어떨까요? 정치적으로 옳은 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병사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드 병사가 죽었을 때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가 그 아이를 살려줬나요? 미국과의 동맹이 그 사고를 막아줬나요? 결국 중요한 건 성능이에요. 우리 병사들을 지킬 수 있는 진짜 실력 말입니다. 대통령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계속 말해보시오.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나라예요.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하는 나라입니다. 고장나면 24시간 내에 달려오고요. 업그레이드가 있으면 무상으로 제공해요. 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이런 나라와 함께하면 우리도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대통령이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파리다 국장의 말이 맞소. 정치는 정치고 생명은 생명이지요. 당신 무기를 산 게 아니라 철학을 산 것 같군요. 우리 병사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한국과 진행하는 걸로 결정하겠소.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대통령의 다음 말씀이 더 중요했어요. 국장, 이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소. 당신은 최선을 다했고요. 이제 성공시키는 일만 남았소. 정말 든든한 지원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공식 무기 계약 체결식이 열렸어요. 한국 방산 대표 김태훈 이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이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한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파리다 국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환대였어요. 회의실에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아니라 동맹을 대합니다. 고장나면 우리가 직접 달려갑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김 이사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지키는 나라거든요.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적 신뢰가 중요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어요. 그분은 계속 설명했어요. 우리는 무기를 팔고 끝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고장나면 24시간 내에 직접 달려가는 나라예요. 부품이 떨어지면 즉시 공급하고 업그레이드가 있으면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평생 책임진다는 의미였어요. 고객이 아니라 동맹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파트너십이라는 말을 진심으로 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의문이 들어서 물었어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김 이사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까지 우리 기술진이 직접 가서 관리해요. 실제 사례를 들려주더군요. 작년에 폴란드에서 부품 교체가 필요했는데 연락받고 12시간 내에 기술진이 현지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상으로 해줬다고도 했습니다. 한국과 중동 합동 무기개발 연구소 설립까지 제안했어요. 단순히 구매하는 관계를 넘어서 함께 개발하는 파트너가 되면 어떨까요? 아랍에미리트의 특수한 환경에 최적화된 무기를 같이 만들어보자는 거였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약속했어요. 아랍에미리트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교육하고 현지의 정비센터도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서를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다음엔 이들과 함께 만들 거예요. 우리만의 무기를요. 김 이사가 활짝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그 악수가 따뜻했습니다. 서울 방산 전시장에서 연설할 기회가 왔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압니다. 그들은 무기를 팔지 않습니다. 신뢰를 팝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중동 각국에서 벤치마킹 방문단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카타르, 모로코까지. 제 선택이 중동 전체의 방산 지형을 바꾸고 있었어요. 한국이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거였죠. 정부에서도 제 결정을 높이 평가했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공로를 인정해 주셨고 국방 혁신상까지 받았습니다. 6개월 전 모든 비난을 받았던 저였는데 이제는 모범 사례가 됐어요. 여군 대상 기술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됐어요. 아랍에미리트 여성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교육받고 돌아와 현지 정비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의 고문을 맡았어요. 6개월 후 아랍에미리트의 한국 박격포 배치가 완료됐어요. 그날 공식 인수식에 참석한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마드 병사가 죽었던 바로 그 훈련장에서 새로운 무기를 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우리 병사들의 반응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이건 정말 다르다. 처음 있는 자신감이다. 이제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겠다는 말들이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아마드 병사의 동료였던 하산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국장님, 이젠 내가 뭘 쏘고 있는지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겠어요. 아마드도 기뻐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첫 실사격 훈련이 시작됐어요. 30초 준비. 1분 8발. 100% 명중률. 모든 게 인도네시아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 안도감과 자신감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국제방산 전시회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부스로 세계 각국 장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선택한 그 무기를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제가 선택한 무기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모로코에서 벤치마킹 방문단이 왔어요. 아랍에미리트의 성공 사례를 보고 자기들도 한국 무기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제 선택이 중동 전체의 방산 지형을 바꾸고 있었어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공동 방산개발센터 개소식이 열렸어요. 두바이에 설립되는 이 센터에서는 중동 특화 무기를 공동 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된 거예요. 마지막 장면은 르마와의 화상통화였어요. 파리다, 정말 잘했어. 이제 우리 둘 다 한국 무기로 사람들을 지키는구나. 너 덕분에 중동에서도 한국이 유명해졌어. 르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어. 화면 속 르마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MIT 시절부터 함께 꿈꿔왔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판단을 넘어섰습니다. 더 좋은 선택을 찾았어요.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딸이 아버지보다 더 나은 길을 찾은 거니까요. 한국 기업들과의 추가 협력도 계속 확대됐어요. 드론, 레이더, 함정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손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작은 문이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었어요. 1년 후 저는 국제방산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제목은 신뢰가 기술을 이긴다였습니다. 무기 선택의 기준이 단순한 성능이 아니라 파트너십이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여성 국방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연 후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제 신념을 믿고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믿는 파트너가 됐어요. 숫자와 데이터만 믿던 제가 이제는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그 신뢰는 한국에서 왔어요. 사람을 중시하는 나라에서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